우리 가정행복 재무설계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계시고요. 보험신보 칼럼니스트를 역임하셨고 또 MTN이라든가 또 SBS, CNBC 이런 TV 출연을 해서 직접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생방송으로 또 재무상담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무설계 쪽으로 국내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서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좀 여쭤볼 거는 우리 그 재무 설계에 대한 성공 사례라고 하는 과목 속에서 이 제목이 맞아 떨어져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 가정행복 재무 설계 연구소 소장님,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상담할 때 주로 돈 얘기 많이 하죠. 돈을 불리고 또 세금 줄이고 그게 중요하긴 한데 저도 이 일을 재무설계사 일을 11년이나 네, 하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행복은 우리가 가정 속에 있고 돈을 잘 관리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이 공동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로 2년 전에 이제 준비하게 된 연구소입니다. 네,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가정행복.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뭐 저금리, 저성장, 또 뭐 저출산, 경제가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잖아요. 장사도 잘 안 되시고 또 취직도 안 되고 그 원인이 다 인구 구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경제 환경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가, 뭐 이런 때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소장님이 보시는 거는 어떤 시각에서 좀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1.9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약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수명이 이제 82.9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20세 정도의 수명이 늘어왔죠. 늘어났죠. 예, 과거에는 뭐 환갑잔치도 우리 거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예, 칠순잔치도 요즘에 뭐 어린애들이 무슨 칠순잔치냐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고령화 국가가 됐고요. 금리도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무려 30% 재정저축이 그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았었나요? 뭐 저축, 적금만 잘해도 뭐 크게 돈 걱정 없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대였죠. 그리고 부동산도 사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올랐던 그런 시대였죠. 저희 장인어른도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그 3단지인가요? 네, 450만 원에 평당 가격이 아니고 언제쯤에요, 그게? 이게 79년도 79년도 공무원이셨으니까 지금 그게 8억 3천 합니다. 한 평이 450만 원이 아니고. 집 한 채 450만 원 했었다. 네네. 그게 지금 시세가 8억 3천 하죠. 타임머신 타고 다시 그리 가고 싶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그냥 원만하게 내 집 장만해서 은행에 저축하고 그렇게 그냥 저축하고 살아왔을 뿐인데 큰 걱정 없이 은행 금리도 높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상황은 이제 미래인 거죠. 금리는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은행에 적금을 하든 2% 이상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것이 또 리스크가 따르니까. 그럼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본을 따를 것이다. 뭐 미국을 따를 것이다.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 차례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가격은 지키고 있으니 또 최근에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은 현실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앞으로 환경은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더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 오히려 항상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도 투자의 기회나 투자의 어떤 대상이 있고 또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역시 나쁠 때도 투자 기회와 또 투자 종목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경제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재무설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일반인들도 뭐 재무설계 그러면
재무설계 받아보셨습니까? 하면 뭐 받아본 적 거의 없죠. 네. 뭐 정말 돈이 많아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건데 재무설계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런 삶 속에 재무설계를 받아보고 또 그거를 받아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은행 PB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뭐 고객님이 이렇게 하시죠라고 이렇게 해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막상 그 제안대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저 자신도. 맞아요. 저도 이제 재무 컨설팅 많이 해봤지만 고객들한테 많은 대안과 제안들을 해주고 있지만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저는 액션을 취하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실행이 중요하죠. 아마 소장님도 같은 시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녹여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실천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없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만 11년 재무 상담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컨설턴트 활동을 했었는데 부동산은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이게 현물이니까 또 느낌도 있죠. 근데 이 금융에 대해서 특히 재무 설계는 이 은퇴라든지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한 그 교육 자금이라든지 주택 마련 이런 금융과 관련된 상품을 실행하고 유지하고 이게 참 중요한데 당장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게 참 관심이 높죠. 그렇죠. 지금 이 현실에 이제 라면 한 그릇이 중요한데 60세 때 이 화려한 뷔페상을 준비하라고 하니 갑갑할 노릇이죠. 그렇죠.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가구도 좀 좋은 것을 들여놓고 싶은 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도 좀 더 양질의 자녀 교육을 가르치고 욕심이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인데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이게 씨앗이라고 말하면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트죠. 그러면 금융 환경이라는 것은 저금리, 여러 가지 투자의 리스크, 환경적인 게 올 수 있지만 그것은 햇볕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늘이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비가 올 수도 있고 풍수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 따른 적당한 대응, 모니터링, 관리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또 장기 플랜이죠. 재무설계 자체가. 그래서 못 따라가요. 개인이. 네. 장기다 보니까. 단기도 지금 쉽지 않은 이 삶인데 20년, 30년 또 그 이후의 삶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또 계획을 세워놨어도 그 계획을 내가 그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게 살다 보면은 큰 이벤트들이 생긴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일들이. 그럼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참 그 재무설계 참 좋은 얘기고 재무설계 아무리 좋은 재무설계사로부터 제안이나 어떤 대안을 받아도 그거를 정말 꾸준하게 실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가 사실인 거예요. 또 요즘에 이렇게 무분별한 그 SNS가 보면 뭐 외식을 했던 그 사진들 또 가족들이 해외여행 갔던 사진들을 보면 괜히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비교하게 되고.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또 들어줘야 되는 것이니 또 아이들의 어학연수. 사실 그런 비교하는 삶이 우리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재무 설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갔다 왔다 그러면 해외 갔다 왔다고 SNS에 올리고 하니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럼 뭐 한 5년 대출 받아서 간 걸 수도 있는데 예. 이분은 삶이 윤택해서 예. 이렇게 가나 마치 가는 보다. 것처럼 그럼 내가 저축하고 후회할 수 알뜰하게 돈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구나. 비교하게 되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부분들이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남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하면서 또 어학연수를 보내야 되는가, 무리하게 빚을 낸다든지. 이 비교하는 삶이 이 재무설계를 유지하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설계를 실천한다는 거 정말 그런 점에서 참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서 우리나라 은퇴 준비율이 뭐 상당히 낮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서 은퇴 준비가 가장 빈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국민연금 하나뿐이 없는데 그마저도 없는 분들이 많고 네. 지금 은퇴하신 분들 보면 은퇴하신 분들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은퇴하신 분들 60 넘으신 분들이 뭐 65% 70%가 국민연금조차도 못 받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또 이런 분들이 보면
갖고 있는 건 딸랑 아파트 한 채 아니면 뭐 부동산 하나죠. 네. 땅, 시골에 네. 있는 땅 정도. 부동산은 현금이 없죠. 근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라준다면 그거라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은퇴 자금을 쓸 수 있겠지만 만약 부동산이 과거에 그렇게 좋았지만 앞으로 이게 나빠진다 그러면 상당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런 부동산 문제 어떻게 또 보시나요? 그 통계청에서요, 2014년도에 우리 은퇴 준비, 고령자들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그 노후 준비를 한 가구가 44.9%입니다. 노후 준비한 가구가 네, 비율은 되게 높아 보이죠. 높네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국민연금은 대부분 국민연금으로 준비를 한 거죠. 37.2%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한 7% 정도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미흡한 상황이죠. 더구나 공적연금에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내용들이 보면 부동산에 또 집중돼 있죠. 이 부동산 가격이 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노후 문제의 리스크가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베이비 부모가요, 55년생부터 시작해서 63년생까지 63년생까지 무려 있죠. 700만 명이 태어났단 그렇죠. 말이죠. 700명이죠. 이분들은 우리나라 그 격동의 시기에 많이 태어났던 분들인데 그들의 자녀가 92년생, 79년생부터 92년생까지 무려 1000만 명이란 말이죠. 부모가 700만 명, 자녀가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지금 성인 인구가 인구 5천만 명 중에 한 2,50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2,500만 명이 성인이니까 거의 뭐 대부분 차지하는 인구네요. 대부분이죠. 예. 이분들이 소형 아파트를 살 때 소형 아파트가 그 올림픽 전후에 30세 전후였죠. 가격이 치솟았고 또 2000년도 초반부터 2005년도까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또 상승시켰던 주역들인데요. 최근에 집값이 좀 오르고 있어요. 소장님 느끼시지 않습니까? 좀 오르는데 2000년대 초반에 거래량이 108만 건 정도 됐습니다.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도요. 원래 연초까지 거래량이 한 100만 건 됩니다. 거래는 그때랑 비슷한데요. 그때는 아파트 전체 평균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에코 세대. 이들의 자녀가 이제 결혼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에코 세대가 아까 79년생부터 해서 92년생까지. 92년생까지를 에코 세대라 부르는군요. 한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 에코 세대가 이제 메아리죠. 부모의 메아리가 야호 하고 그죠? 많이 태어났으면 그 메아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래서 거죠. 에코 세대라고 네네. 부르는군요. 네. 이제 이들이 결혼 시장에 나오니 집 가격이 높잖아요. 높죠.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 전세 수요가 생기는 거죠. 전세. 요즘 전세 가격이 거의 주택 그 매매 가격의 90%가 넘거나. 그리고 또 전세가 없어요. 찾아보면. 네, 물건도 다 없죠. 들어서. 다 월세로 맞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전세 수요 때문에 집값이 요즘에 저는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르고 있고. 또 요즘에 담보대출 이자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전세 내는 것보다 그래도 대출 이자가 싸니 우리 주택 담보대출 수요가 지금 몇백 조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 그런 현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올 연말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우리가 더불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주택 상환에 대한 부담이 이제 들어오게 늘어나죠. 되죠. 그런데 주택 부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심각한 리스크, 노후 리스크가 되겠죠.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되겠다. 뭐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아이의 교육 자금 마련이든 이런 뭔가 목돈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적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러면 이 목돈 만들 때 이 목돈 만드는 것도 시기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그렇죠. 만드느냐, 뭐 직장에 처음 들어가 처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또 뭐 결혼해서 애 낳고 그때 뭐 돈을 그때 모으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네. 누구는 뭐 40, 50대 가서 또 돈을 그때부터 또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 목돈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언제 이 만드는 것이 좋은지.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즉시입니다. 지금 네. 즉시 지금 당장 시작하라. 네, 지금 당장인데 네. 대부분은 그 느낌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기가 27세, 30세 전후란 말이죠.
평균 은퇴는 54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뭐 해봤자 뭐 25년, 27년 남짓한데 그 시기가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시기, 딱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급여가 작기 때문에 작죠. 나가는 돈도 많고요. 맞습니다. 뭐 데이트 비용 또 받았다. 그 명품 가방 하나 있어야 되지. 맞습니다. 예? 저축할 여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생활 시작하면은 맨 처음에 한 3개월, 4개월 돈 모아서 처음으로 사는 것이 자동차부터죠. 맞아요. 자동차. 전 자동차를 사는 순간 돈 모을 수 없는 루비콘 다리는 돈 건넜다. 돈 모으기를 포기했다. 왜냐하면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가태료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자동차를 안 사면 장가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심각하죠. 그래서 애인이 없어. 우리 그 여성분들의 무시하잖아요. 시각을 참 사실은 바꾸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재무상담 시에 반드시 여자친구를 동반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더라도 천천히 사라. 우리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돈 들어올 때 종잣돈을 먼저 만들지 못하면 결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지출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이들 태어난 기저귀값, 또 병원비도 들어가고요. 네. 근데 거기에 자동차까지 있고 또 우리 결혼 주택을 마련하려면 뭐 대출을 좀 받는다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하게 되면 돈 못 모으죠. 그래서 급여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때 종잣돈을 1,000만 원 또 5천만 원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시기에 지출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모의 경제 훈련이 사실은 부재였기 때문인 중요한 이유도 있고요. 우리 그 스스로 사회 초년생이 스스로 이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쓰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우리 그 마케팅 있죠.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VIP 대우받고 포인트 할인 이런 지출을 하게 만드는 그런 광고들 그리고 그 썼을 때 얻는 그런 멋있는 열심히 일한 자의 뭐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전 그래서 뭐 인터넷, TV 잘 안 봐요. 그런 광고 네. 안 보려고. 네, 맞습니다. 그게 좋은데 또 데이트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없으면 오히려 이거 사귀기도 힘들죠. 차는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언제쯤? 저는 가능한 한 최대한 늦게 사는 게 늦게 좋다. 사라. 근데 사지 말든가. 아예. 사더라도 네. 중고차로 사라. 오케이. 모닝으로 사라. 예. 그러면 저렴하죠. 한 200만 원 정도 살 수 있죠. 자동차 세도 적게 나오고. 네. 차를 사는 순간요. 좋은 얘기인데. 돈 못 모읍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 차 진짜 땅콩만한 차들 많지 않습니까? 네. 유럽 쪽에 가면 프랑스 이런 데 네, 가면 네. 우리나라만 지금 소나타 막 2000cc, 2500cc, 맞습니다. 1000cc나 800cc 정도도 충분한데요. 뭐 물론 1700. 이제 사고 시 위험은 있지만 좀 조심하게 운전하면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도 혹시 차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팔든가 아니면 사실 계획 있는 분들은 중고차로 네. 사서 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의 방법이고 또 목돈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네.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저축으로 바꾼다면 또 네. 투자로 바꾼다면 그게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 교육 문제에 많이 올인을 하게 되죠. 이게 한국 네. 사회의 큰 사회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육 안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부모 마음에 남보다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지 이제 자무 편히 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요.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한테 어떤 수학 과외, 영어 과외를 하나 더, 피아노 과외를 하나 더 해주는 것보다는 이 자녀에 대한 경제 교육을 우선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소장님도 아까 뭐 우리가 방송 전에 약간 얘기 좀 나눴지만 이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청소년 경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 입시에도 이제 경제 관련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확정 지었고요. 그래서 경제 교육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청소년 경제 교육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대두된 것 같아요. 이제 네. 현실화됐는데 이런 재무 설계와 어떤 청소년 경제 또 자녀 경제 교육 이런 걸 연관지어서 좀 말씀 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상담 시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녀 교육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두 자녀를 키웁니다만 자녀를 낳다 보니 부모가 된 거죠. 자녀가 지금 몇 학년이세요? 근데 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두 자녀에 대해서 저는 경제 훈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란 말보다 저는 부모 교육이 먼저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요, 부모님 결혼 자금 막 지원해달라고 하죠. 지원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네, 안 해주면 뭐 부모님한테 뭐 심지어 부모님한테 해코지까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세금이라도 빌려줘야 됩니다. 근데 노후 자금을 대출, 노후 준비를 준비한 건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이 결혼 자금 용도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부모의 노후도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당연하죠.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미래에셋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처럼 나는 남과 비교해서 오히려 덜 받았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자녀 경제 훈련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지금 즉시입니다. 가장 관심을 두고 해야 어리든 되는 나이가 들었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그렇죠. 지금 시작하라. 빠를수록 좋은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요. 일주일에 제가 용돈을 3,000원을 줍니다. 3,000원. 네, 초등학생이니까. 일주일에. 네네. 네. 그러면 1,000원은 이제 교회에 헌금을 내고, 뭐 북한 뭐 돕기라든지, 네. 이제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러면 2,000원 남겠죠. 남죠, 2,000원. 이걸로 우리 아이들이 뭐 과자를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과자 한 봉지 정도 사겠죠. 근데 이 돈을 한 달간 모으게 해서 스스로? 네네, 모으게 해서 모은 돈에 제가 2배를 줍니다. 그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주다, 10,000원 모았다 그러면 아빠가 한 달에 정산했을 때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떡볶이 사 먹을 것도 좀 참고. 참게 되죠. 참으면서 이 돈이 2배로 늘어난다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죠. 요즘 은행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그럼 이자로 지금 몇 프로인 거예요, 이게? 뭐 이건 뭐 거의 엄청나네. 고리 사채업자 수준이죠. 사채업자. 네. 근데 아이들한테 그 이자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기에는 야, 참 좋습니다. 왜냐면 은행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아이의 반응은 어때요? 어우, 너무 좋죠. 그야말로 대박인 거죠. 이야. 예. 그러니까 몇 년째 그걸 하고 계세요?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이제 막내가 8살이니까 4살 때 이런 용돈을 작게 주는. 근데 돈을 자꾸 던지고 관심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는. 근데 그럴수록 부모가 앉혀놓고, 1,000원이 아이스크림의 가격과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참 중요하죠. 제가 그 상담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요? 실제 사례인데 네. 소설이 아니라 네.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돈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셨는데 상담하는 저 깜짝 놀라는 게 그것도 제가 존경하고 참 제가 본받겠다는 생각인데 그분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네. 때부터 그 아저씨가 출근하실 때 네. 화장대에다가 1,000원을 두고 나갔대요. 매일 1,000원씩, 매일 네. 1,000원씩.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게 뭔 돈이냐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하라고 해서 이 부인이 그 1,000원씩 저축을 했대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나니까 이제는 이 아빠가 10,000원씩을 놓고 가더래요. 그 당시 10,000원이면 굉장히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하루에 10,000원씩 놓고 갔는데, 그럼 이제 그 큰 돈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그 돈을 갖고 은행에 가서 저축을 했대요. 네. 그래서 저축을 하니까 은행원들이 매일 오니까 내가 뭐 자주 오니까 수수료 뭐 학교 뭐 두세 세제 끝나면 뭐 저 은행 들렸다 집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원들이 너무 귀여워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돈이 지금 1억이 넘는데요. 아우. 지금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을 했는데, 네. 뭐 24, 된 것 같아요. 뭐 군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됐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주변 그 엄마 친구들 만나지 않습니까? 커피 네. 마시고 하면 자기의 아빠 얘기를 한대요. 우리 아빠는 얘한테 돈을 1,000원, 10,000원씩 놓고 간다.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따라서 하더래요. 네. 똑같이.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따라 하겠다라고 했던 다른 엄마들은 한 3개월, 2달 못 가서 다 중단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집은 꾸준하게 그거를 장기적으로 하니까 이 아이가 돈을 만지고 저축하는 버릇, 그 다음에 그 돈이 지금 이렇게 그
그 참 작은 돈이 억대 이상의 돈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단하네요. 자녀 교육에 그런 어떤 작은 쌈짓돈을 아이한테 그렇게 준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녀가 중학생이면 중학생 눈에 맞게끔 고등학교, 요즘은 사교육비 많이 들잖아요. 저는 사교육에 대해서도요, 선택권을 부모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영어 학원이다, 수학이다. 요즘에 뭐 입시 발표되면 엄마들이 뭐 사진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시에 대한 어떤 기준, 그 기준에 대한 관심은 많죠, 정보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과연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로. 있죠. 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그 타고난 이 우리 아이들의 그 달란트, 타고난 이 부분을 찾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을 부모들이 끌고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하고 싶은 학원 수업에 대해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하죠. 웃긴 좀 얘기인데요. 제가 홍콩 갔을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영어를 좀 떠듬떠듬합니다. 네. 길을 좀 헤맸어요. 예. 그 좁은 홍콩 바닥에서 제 아들 경호가 갔다 오더니 영어 학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네, 아빠 믿고 홍콩 바닥에서 길 잃을 뻔했는데 아빠 그마저도 없이 자기가 이제 해외여행 갔다가 길 잃을 수 있으니 지금 영어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영어로 일기 쓰고 영어로 영작을 합니다. 지금 홍콩 갔다 온 지 지금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키워주셨군요. 그렇죠. 스스로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데 영어 학원, 수학 결국은 학원 들러리죠. 학원을 돈 벌게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지금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뭐 미술학원 보내야 되고 피아노학원 보내야 되고, 예, 우리 많은 제 주변에 컨설팅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옆집이 뭘 하니까 의무적으로 4개, 5개, 6개, 7개, 많게는 9개, 10개 과외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저분들 은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은퇴를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걱정도 많이 들고 그래요. 실제 요즘 젊은 설계하기가 어려운 게요. 자녀 교육비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자녀 교육비 때문에도 이제 노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힘은 부모 먼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 관심이 중요한 것 같고요. 무조건 줄여라 교육비 줄여라 이게 아니라 지금은 그 자녀 교육비가 이제 부모의 품위 유지비처럼 비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 먼저 그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입시 설명에 쫓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좋은 대학교 가도요. 근데 뭐 삼성전자 입사한다 하더라도 45세 전에 다 나오잖아요. 나와서 하는 일들이 과연 뭡니까? 치킨집, 피자집이에요. 호프집, 편의점.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결국은 치킨집, 피자집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 어떤 전공의 과를 가느냐 중요하죠. 네. 옛날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야 좋은 대학 따졌지. 지금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다르게 좀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혹시 또 있나요? 어떤 방법들이?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눈높이 맞춰서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저의 경험을 좀 비춰보면 이 부모의 일을 돕는다든지 청소를 뭐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좀 더 줍니다. 아, 용돈을. 그런 네.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왜냐하면 추가로 받는 그 보너스의 기쁨도 있겠고요. 정기적인 어떤 청소 시간을 둬서. 네, 가족의 그 참여하는 것도 있겠고요. 좋네. 우리 자녀가 클수록요, 우리 아빠의 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생활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학원비가 얼마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그 가정의 그 경제 환경에 대해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뭘 알겠어? 괜히 그냥 아이들한테 고민거리 주는 것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우리가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올바른 가풍을 잊게 해주는 거. 세계적인 그 거대 부자들,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카를로스 슬림이라고 하는 브라질 최고의 전 세계 부자,
워런 버핏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렸었을 때 부모님이 자기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자기가 네. 이렇게 많은 부를 만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카를로스 슬림 같은 사람은 좀 살아있는 전설적인 부자지만 그분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렸었을 때 부모로부터 경제교육 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렸었을 때 이 가계부를 쓴 거예요, 자기가. 네, 가계부 용돈기 중요하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봤는데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제가 이제 자녀 교육 관련돼서 이렇게 중고생들 강의를 가끔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아빠 소득이 얼마 되는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하면 아는 없을 친구들이 거요. 100명 중에 한 2명, 3명은 돈이 안 들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시키죠. 너희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엄마가 얼마를 지출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제 부모가 그런 경제 지출 수입에 대해서 자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는 뜻은 그게 바로 경제교육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물으면 우리 부모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뭐해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럴 수 그렇게 있거든요. 얘기해요. 이게 부모의 인식 변화가 참 그게 잘못된 중요하고요. 문제죠.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감사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매일 그 감사 노트를 쓰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뭐 오늘 인터뷰 하는 것이 저에게는 오늘 감사한 이유죠.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한 이유예요. 매일 쓰세요? 매일 쓰죠. 대단하시네. 아니 사람이 그 밤새 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눈을 떴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보통 한 몇 줄 쓰시나요? 한 반 페이지, 뭐 세 줄, 5줄 정도 써요. 5줄 정도. 없으면요 그냥 감사합니다만 씁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분을 보면 예쁜 꽃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요 6개월 정도 지나면 내 몸에 감사 훈련이 체득이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 자족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자족. 자족? 내 스스로의 스스로의 만족? 만족이 들어오는 거죠. 뭐 성경 말씀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에도 보면 어떠한 경우에든지 자족하기를 알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급여가 200만 원 들어오면 여기에서 감사함이 있으면 저축을 할 수 있는데 200밖에 안 돼? 이러면 지출에 대한 생각이 그러네. 마음속에 꿈틀죠. 그렇구나. 돈 못 모읍니다. 그래서 이 감사 훈련은 스스로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저도 한때 지출이 엄청 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 피가 그대로 물려가요. 또 용돈 주면 다 씁니다. 그날 다 써요. 근데 아이들한테 감사 훈련을 시킨 거죠. 너가 오늘 감사한 게 뭐냐?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좋은 학원을 보내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참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자녀의 경제 훈련은 부모인 나의 노후 준비와도 직결된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네. 뭐 감사 일기나 감사 노트 아침마다 쓰는 분들 이렇게 쓰라고 저한테 권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못 써봤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재무설계 상담 많이 하셨잖아요. 네. 10년 넘게 하셨는데 여러 사례가 많으시겠죠.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그런 재무설계 상담 하나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그 120만 원 받는 상고 졸업한 그 아가씨였어요. 네. 그래서 세월이 2008년도 얘기인데요. 급여가 120이다. 그러면 어떤 업종인데 120? 상고 출신이고 이제 건설 현장에 우리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급여가 많지 않죠. 네네. 그 아가씨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닙니다. 출퇴근 용도.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에 도시락을 또 싸서 다녔어요. 어허. 용돈을 아끼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을 합니다. 120 벌어 100만 원. 네. 그래서 수준노 수준이네 수준노. 그러면서도요. 그 20만 원 중에 5만 원은 친구들 위해서 여행 계획을 할 정도로 여행도 자기를 위한 여행도 갑니다. 전화는 거의 받기만 하는, 네, 또 요즘 카톡이 있으니.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카톡도 없을 때입니다만, 그 정도를 알뜰했어요. 2011년도에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 부천시 돈을 모아서? 원정동에. 돈을 모아서? 네네.
한 3,600 정도 아하. 모았죠. 거기에 이제 대출 좀 끼고 전세 그렇겠죠. 자금을 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재건축이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어허. 불과 지금 2015년도 지금도 저희 고객입니다만 이미 4억 가까이 돈을 모았죠. 그분의 삶을 보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저축으로 넘어가는 돈이 더 중요하다. 1,000만 원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축을 100만 원도 채 못합니다. 누군가가 비교를 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1,000만 원 받는 분이 또 저축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120만 원 받지만 그 안에서 자족을 느끼고 자기의 재무 목표에 따라서 알뜰살뜰 저축을 해서 오히려 많이 버는 분보다 더 많은 재무 목표를 빨리 이뤘다는 것이 그렇죠. 지금도 감동입니다.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이제 됐는데요. 그 아이들의 삶까지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입가에 웃음이 머금게 되죠.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부자 되고. 부자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사를 해서 많이 벌든 내가 능력이 떠나 승진을 빨리 해서 월급을 많이 받든. 근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고 재무 설계 잘하기 위해서 소득을 늘리려고 하고 재테크를 잘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포커스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비용을 줄일 생각만 해도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비용 줄이는 거는 지출 통제가요. 재무 설계의 그건 가능하잖아요. 첫 번째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사업이 300만 원 쓰는 분들이 30만 원 줄이는 거. 할 수 있죠. 그럼 10%의 수익률을 내는 거와 같거든요. 그러네요. 요즘에 은행에 뭐 수익 낸다라는 것이 뭐 2% 뭐 그 정도 낮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비 줄이는 거, 뭐 30만 원이 어렵다라면 20만 원 줄인다고 하면 그렇죠. 그것만 해도 벌써 몇 프로입니까? 10만 원만 줄여도요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재테크 재무 설계는 바로 지출 통제인데 그 지출 통제는 자족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차가 없다. 차 있는 사람 BMW 타고 좋은 차 타는 분들의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두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오히려 못 걷는 장애인이라든지 불편한 분들을 보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온다라면 그게 재무설계 재테크의 사실은 시작점이죠. 그러네요. 그게 감사훈련, 그러네. 자족 중요합니다. 오늘 뭐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무 설계를 잘한다는 것 뭘까요? 그게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재테크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자족하고 자기 만족하고 그다음 감사해하고 그다음에 지출 문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줄여주고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도 좀 컨트롤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우리가 자녀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교육뿐이 없는데 네. 교육이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네. 자그마한 1,000원, 2,000원, 3,000원 가지고도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 자녀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녀 교육 방법을 오늘 노하우를 들었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기회 되면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